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 속에 중동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동 지역의 미국인과 군대를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며 억지력과 외교력을 통해 긴장 상황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내 미군 추가 배치 움직임에 나선 것은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살해하는 등 지휘부를 괴멸시키면서 중동 내 긴장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차기 총리를 맡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자상이 당선되자 엔화 강세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집행되는 동안 엔화 가치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유력 후보인 두 사람이 통화 정책에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시바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을 올바른 궤도라고 하는 등 금리 인상에 우호적이지만 다카이치 나사의 경제안보 담당상은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등 통화 완화에 우호적이었습니다. 당선자 이시바의 영향으로 엔화가 더 강세로 갈지가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경제 연착륙과 침체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번 주 나올 고용 지표를 통해 향후 노동시장 등 경기 상황을 추가 금리 인하폭을 가늠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9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미국 월가가 가장 주목하는 지표인 9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고용 보고서에 앞서 다음 달 1일엔 노동부의 8월 골추 보고서, 2일엔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의 9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3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는데요. 시장은 고용 지표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과 경기 상황을 진단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 둔화하면서 페드는 물가에서 고용 안정으로 정책의 초점을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글로벌 대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고려아연 최윤번 회장의 백기사로 굴지의 해외 사모펀드 등이 거론되며 대항 공개 매수가 임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공개 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최 회장 측이 최소 1조 원 이상의 실탄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에 본격 대응하기로 한 고려아연 측은 주식 공개 매수로 자금 및 지분 확보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3대 PE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콜버그 스크래프트 로버츠 등과 접속해 회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글로벌 사모펀드가 베인캐피털이 최 회장 측과 조건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나올 고용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3% 상승했는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는 0.13%, 나스닥 지수는 0.39%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주간으로 살펴보자면 다우와 S&P 500 지수는 3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7주 중 6주를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8월 PCE 가격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그러나 연일 신고점을 경신한 주가 지수의 고점 부담과 상승 피로감이 일부 매수 심리를 억누르면서 주가가 혼조세로 전환됐습니다.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 기술주들은 이렇게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2.13% 하락했고 브로드컴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 관련 종목들은 상승했습니다. 핀더더는 4.62%, 징동닷컴은 5%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근원 PC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고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원 PC 물가지수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표로 전년 대비 상승률은 7월에 2.6%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7월에 0.2%에서 둔화됐습니다. 특히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 PC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2% 상승하며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에 돌입하면서 PC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예전만큼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는 11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0.5%포인트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각각 50%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AI 칩 대신에 중국산 칩을 구매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의 H20 GPU를 구매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인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자국 AI 칩 제조업체의 의존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국 제재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필수 장비인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자국산 칩으로 전환하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트댄스와 텐센트 같은 IT 기업들은 이미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비축한 상태에서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자국산 화웨이 칩을 구매하는 동시에 추가 규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경제 활성화에 따라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26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경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촉진과 재고 최적화, 부동산 품질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주택구매 제한 완화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내수 소비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인도 철강업체들이 이 값싼 중국 철강이 자국으로 대거 수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 철강협회 ISA는 미국의 조치로 인해서 중국산 철강이 인도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부의 수입 관세율을 2배로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철강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은 남아도는 제품을 인도 등 다른 국가로 수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도는 이미 값싼 철강 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중국산 철강 수입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인텔에 8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연내 완료가 확실하지 않고요. 인텔이 사업 일부를 매각하면 논의가 중단될 위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인텔과 미국 정부에 문의했으나 양측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법에 따라서 인텔에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애리조나 공장에서 2개의 신규 공장을 짓고 기존 공장을 현대화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지원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알파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3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고요. 기존 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라질에 147억 헤아를 투자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고 또 500만 명에게 AI 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랙록과 함께 3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해서 전력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빅테크 간 AI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서 영국 경쟁시장청 CMA의 추가 조사를 면했습니다. CMA는 엔스로픽의 매출과 아마존의 영국 내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두 회사의 파트너십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론은 지난 8월에 CMA가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엔스로픽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했고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MA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플렉션 AI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2세대 버전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는 비전 프로2가 내년 하반기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차세대 칩인 M5가 탑재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M5는 현재 비전 프로에 사용되는 M2 칩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돼서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비전 프로2가 내부 사양은 업그레이드됐지만 디자인과 하드웨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가격도 기존 모델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비전 프로는 지난 2월 출시 이후에 7월까지 약 10만 대가 출하됐지만 시장에서는 예상한 판매량보다는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보잉 737 맥스와 737 NG 일부 기종에 대해서 비행 제어 시스템 결함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긴급 안전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나이티드 항공 맥스 8 기종에서 방향타 페달이 작동을 멈춘 사건을 조사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NTSB는 방향타 액추에이터 고장 위험을 지적하면서 방향타가 막힐 경우 조종사들이 최대한의 힘을 가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착륙 시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보잉은 최근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연방항공청은 이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향후 몇 년간 매출을 크게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매출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116억 달러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오픈 AI의 주요 수익원은 챗 GPT 구독 서비스로 현재 유료 구독자는 약 1,000만 명에 이릅니다. 구독료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44달러까지 오를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AI 모델 개발, 인건비, 직원 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올해 약 5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 AI는 6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고요. 애플과 엔비디아 등이 펀딩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디플렛 탈피, 물가 웃도는 임금 인상, 이시바노믹스 닷 올린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자상이 27일 선출됐습니다. 새 총재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후임으로 지명될 예정인데요. 다만 차기 총리가 받아든 숙제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30년 가까이 지속된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 회생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최근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약 2%를 이미 넘어섰고 올해 봄 노사교섭에서 33년 만에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시바 당선인은 디플렛 탈피를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며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방 고용 창출과 소득 향상을 통한 일본 경제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날 1차 투표 직후 이시바 다카이치의 결선행이 발표되자 엔달러 환율은 한때 146엔대까지 올라가면서 엔화 약세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공개 반대해온 다카이치의 당선 가능성에는 엔화 매도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결선에서 엔저에 따른 물가 상승을 비판했었던 이시바의 당선이 확정되자 엔화 가치는 다시 달러당 142엔대로 강세로 전환했는데요. 이시바 당선인이 금융소득 증세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야간 선물 시장이 한때 2,000엔 이상 하락하면서 금융소득 증세로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에 관한 관심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쇄신을 선택한 자민당, 이시바는 엔저에 따른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널뛰던 엔화, 당선이 확정되자 다시금 반등한 모습이었고요. 당권 장악, 개혁 동력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내달 예상되는 주의원 선거 첫 시험대가 오를 전망이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총기 규제 외친 해리스 대 이민정책 저격 트럼프. 11월 미국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초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경합주 승률을 높이기 위한 막판 스퍼트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에 대한 해리스의 정책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 문제는 경제 이슈와 더불어서 미국 유권자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트럼프가 승기를 쥐고 있는 의제이기도 합니다. 해리스는 미국 내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총기 규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지층 굳히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상 민주당은 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선호하는 반면 공화당은 총기 소유 권리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역시 자신이 거액을 기부한 슈퍼팩인 아메리카팩을 통해 트럼프의 7개 경합주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가 평소 투표에 관심이 없는 보수층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것을 경합주 필승 전략으로 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메리카팩의 호별 방문이 경합주 지지율 상승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경합주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폭력 중단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라고 지속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의 경우 남부 국경 정책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예고대로 지준율 인하, 국경절 연휴 전에 돈 푼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예고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은행 지급 준비율과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인민은행은 27일 시중은행 지준율을 9.5%로 0.5%포인트 낮추고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즉 역레포 금리를 기존 1.7%에서 1.5%로 조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어 지준율 인하로 중국 금융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6%가 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지적 통화정책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통화정책 조절 강도와 정밀성을 높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금융을 만들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준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지준율 인하로 약 1조 원 위안의 장기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의 지준율과 정책금리 인하는 중국 최대 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침체에 빠진 내수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준율 10%에서 9.5%로 낮췄습니다. 영래포 금리도 1.7%에서 1.5%로 내려잡았는데요. 5% 경제 성장률 미달 우려에 지방정부도 대규모 부양 정책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파벳 4.3조, MS는 3.5조 투입,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가속화.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MS, 아마존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은 세계 전역에 분기마다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데이터 센터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파벳 CEO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3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 센터 2곳의 신규 건설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2분기 설비 투자액이 약 130억 달러 규모였으며 남은 기간 내 분기별 자본 지출도 120달러를 웃돌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MS는 남미 최대 경제국으로 꼽히는 브라질에 현지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47억 헤아를 투자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투자금은 크라우드 및 AI 인프라 부문 건설과 AI 훈련 제공 등에 주로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문인 아마존 웹서비스 등도 이달 11일 브라질 내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 2034년까지 101억 헤아를 집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미 인디애나주에서도 데이터 건설에 11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등 신설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경우 미국 내 2곳에서 신규 건설을 보여주고 있고요. MS는 브라질 등 남미 투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2034년까지 2조 원 넘게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본시장 구원투수까지 등판, 배인 잡고 반격하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자금 마련을 위해 메리츠증권과 베인캐피털 등 다수의 증권사들과 전방위적인 접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베인캐피털과 KKR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그룹 역시 순환출자와 배임 이슈로 인해 극도로 부인하고 있어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최 회장의 경우 글로벌 사모펀드를 끌어들이려면 사실상 경영권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는 점이 부담감이고요. 최 회장이 대항 공개 매수를 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2일에는 시작해야 공개 매수를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CP 발행이 운용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또 다른 공개 매수 종목인 영풍정밀 주가는 1.2% 오른 25,250원에 장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세이프는 최근 링크드인에서 MBK의 공개 매수를 적대적 인수 시도로 규정하면서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한 바 있는데요. 고려아연은 메리츠증권의 지원 요청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고요. 반격 시한이 임박한 최 회장 측은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베인 백기사는 내일 투심이가 관건인데 영풍정밀 주가가 다시 공개 매수가를 뚫었고요. 강성도 대항 매수 구조 안 나오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해리스 트럼프 선벨트 경합 주서 동률 혹은 1%포인트 차 초접점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반기 최대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이제 한 달도 거의 안 남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남았을까요? 현재 판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정말 배종찬 소장은 누구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트럼프냐 해리스냐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일곱 곳에 해당되는 바로 이 경합주입니다. 근데 햇볕이 많이 든다고 해서 선벨트, 애리조나주 등의 이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이라 그래서 러스트벨트 하는 지역들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지역들마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 이런 적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마치 2016년의 재연, 또 2000년 현직이었던 엘고 부통령과 또 아들 부시의 대결을 재현하게 하는,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한 36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 우리 방송으로는 그래도 미국 현지 시각이기 때문에 11월 7일 정도가 돼야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경제, 안보, 또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매우 중요한 미국 대선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이 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이 49%로 동률이에요. 동률입니다. 여론조사마저도. 그러니까 백인 유권자 사이에 미국의 한 67%, 68% 유권자가 백인입니다.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는 59%, 약 60%를 얻은 이 트럼프 후보자가 압도적이지만 흑인 유권자는 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흑인 유권자는 또 해리스 후보가 86%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좀 마찬가지로 미국 남부의 또 조지아주도 선벨트예요. 태양이 많이 든다, 햇볕이 많이 드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후보자가 50%, 해리스 49%. 그러니까 1%는 여러분들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애리조나주도 선벨트입니다. 우리 김병현 선수가 맹활약을 했던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도 트럼프 50, 해리스 49.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럼 러스트벨트는 어디냐? 러스트벨트가 어디냐면 오하이오주, 미시건주, 펜실베이니아주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집안 가문이 사실상 이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을 나왔어요. 대거. 그래서 사실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졌죠.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에서도 역시 두 후보가 박빙 경합이다. 지금 뭐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금 538명의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이 중에 절반 이상을 가져와야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270표 정도는 너끈하게 나와야 되는데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미국 대선입니다. 그 미궁 속에 빠지는 대선 결과로 인해서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따른 오늘의 일명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친 트럼프 대 친 해리스로 꼽아 볼 텐데 먼저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 기대되는 업종들로는 전통 에너지죠. 그렇죠. 산업과 조선과 방산, 원전 등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들 전망은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이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은 기업들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하기 때문에 관세는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미국 내의 기업들은 이른바 노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방산도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와 연관될 수 있는데 각국에다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한 3에서 5% 방위를 올려달라. 뭐 나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 기업의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방산, K방산은 좋을 것이다. 또 조선도 중국 조선업을 상당히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해리스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정책이니까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도 좀 살아날 거다. 또 헬스케어, 사회보장, 오바마 케어로 유명하죠. 이것도 확대될 거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그대로 이어갈 해리스 대 완전히 좀 판을 뒤집어 놓고 법인세도 잔뜩 내리겠다는, 반대로 해리스 후보자는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 가져오겠대요. 한국은 조지아주로, 독일에 있는 제조업은 노스캐롤라이나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지금 이전에도 우리 서울경제TV에서 방송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부터 이제 일기가 있었어요. 이소연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거, 대선 때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많은 분들은 실제로 안 했던 건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대로 다 했습니다. 약속을 다 지켰네요. 다 지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다 했어요. 안 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의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 득표가 아니라 선거 인단입니다. 50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까지 합해서 선거 인단입니다. 이게 득표율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도 표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았는데 선거 인단,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는 제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때 선거 인단은 더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할 경우에는 조선, 방산, 그다음에 원전 쪽이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펼칠 테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트럼프 진영 쪽 상관관계에 있는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방산과 조선주 한 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해리스 후보 쪽으로 살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상승 흐름을 가져갈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미국 대선 앞으로 이제 계속 10월 되면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미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이런 지역은 다 결정이 됐어요. 캘리포니아는 어디? 해리스 끝. 그다음에 텍사스는 어디? 트럼프 끝. 끝났어요. 근데 말 그대로 지금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로 가느냐, 헬스케어로 가느냐, 방산으로 가느냐, 조선으로 가느냐, 사실상 7개 주에 달렸다. 아까 말씀드린 선벨트 플러스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펜실베이니아, 또 미시건,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 여기에서 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5일 미국 대선이라도 윤곽이 잡히는 것은 대체로 11월 7일 정도. 대체로 뚜렷하게 손을 들어주는 것은 11월 7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11월 8일 아침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선기를 잡는다면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왜?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친환경 이야기가 나오고 또 트럼프는 좀 반대 입장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달 정도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누가 한쪽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해버리고 우선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큰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신중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어떤 후보자에 베팅을 하는 것보단 두 후보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러니까 두 후보에서 겹쳐지는 그런 섹터나 테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테마 지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트럼프든 또는 해리스든 비껴갈 수가 없는 게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전력 문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때 왜
이 뉴욕도 정전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거 기억나죠?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애틀랜타 지역이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력 또 AI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고 앞서 이소랭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존이 엄청난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요 전력량이 4배, 5배 급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력 개통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상당히 또 성장 동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개통 섹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해리스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전력 쪽은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LS 일렉트릭 성장을 합니다. 자, 왜냐? 미국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미국 법인 매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런 점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전력기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4분기까지 변압기 설비 능력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럼 결국 LS 일렉트릭 같이 이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배전판 생산법인의 효율성 제고, 또 생산 능력 확대, 영업망 확충, 이른바 미국 홀딩스 쪽의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좀 한번 보시면은 제가 10년차 이소랭크도 강조합니다만 차트를 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계속해서 바닥을 기어오던 최저가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 LX 일렉트릭입니다. 영문자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쭉 하고 올라가요. 이게 바로 AI 반도체의 공급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가 전력량의 사용량이 기존 반도체 한 4배 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던 거, 최고가로 보면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는 곳이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AL 기업에 주목하는 이야기는 이소랭크도 기억을 하시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미국 홀딩스가 실적이 개선된다는 걸 보고서 내년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46% 증가한 447억 원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2026년도에는 24%가 늘어난 55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이야기는 내년도 좋지만 그 다음에도 좋다. HBM도 좋고 전력기업도 좋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노후화된 전력, 전압, 변압기 교체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들어보고 싶은데 많은 그렇죠. 분들께서 생물보안법 등에 따라서 바이오 쪽도 한번 눈여겨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후보자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연령대가 고연령대로 이미 접어들었고 네. 접어드는 시기예요. 트럼프 후보자가 1900 몇 년생? 46년생.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도 우리 나이로는 한갑이에요. 그러면은 자, 두 사람 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해리스가 그래도 관심이 더 많은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트럼프 후보자가 관심 있는 건 약값을 좀 내리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등은 좀 경쟁력을 강화하자, 약값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CDMO 쪽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수입 의존도도 트럼프 후보자는 낮추겠다, 중국 싫어 하는 상황에서 한국 쪽에 더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또 바이든 정권에서 있었던 바이오 보안법 아시죠? 생물 보안법, 중국 쪽을 좀 경계하는 그런 관련 법인데 이건 미국의 여야가 다 지금 초당적으로 발의를 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자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기업이 저는 롯데바이오로직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시러큐스죠. 시러큐스라고 하는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2022년 6월에 설립한 지 출범 1년 만에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뭐다? 위탁 개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CDMO, 그러니까 위탁에서 생산도 하지만 우리가 개발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제약 바이오 분야 중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는 2,28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헬스케어는 줄여요. 자, 바이오계에서 실적을 보면은 이 영업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롯데 헬스케어의 비중은 줄이면서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비중은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이른바 공장을 더 짓고 있는 CDMO의 전진 기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상장하고 이런 식이 되면은 롯데의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상당히 또 여력이 있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롯데 쪽의 하학 계열과 함께 롯데 바이오로직스로 따져봐야 될 건데, 그든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가 되더라도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경우,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롯데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전망 자체도 상당히 밝은 편이고 2030년까지 30억 달러, 무려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4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인천 송도에 36만 리터, 지금 미국의 시래큐스가 4만 리터, 그럼 합하면 얼마? 40만 리터. 이런 정도의 대규모 CDMO의 이 전진기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뭐 기존에 우리가 삼성바이오 삼바도 있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습니다만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좀 참고를 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양 후보 누가 되더라도 제약 바이오에도 볕이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관련주로는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꼽아봤고요.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고 CDMO 쪽에서도 기대감이 농후한 만큼 해당 종목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오늘의 일면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대선 넘어 비트코인 멀리 보기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우선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이후 중국 당국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통화 정책 변화에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후 비트코인 가격은 나스닥과 동조화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강세를 기록합니다. 투자 심리가 저조했었던 이더리움이 반등하면서 이더리움 이외에도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솔라나가 10% 이상 상승, 아발란치도 10%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아발란치의 경쟁 블록체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수이 역시 29%가 넘는 상승률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간 가격 상승 하락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센서가 64%가 넘는 초강세를 이루고 있었고요. 수위가 그 뒤를 이어서 29.1%, 약 30%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앱토스는 28.9%로 주간 가격 상승률 순위로는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심리가 저조했었던 이더리움도 반등하고 있는 부분 역시도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최근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언급조차 피하던 해리스 후보가 가상자산 친화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 역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단 이 발언의 강도와 구체성은 다소 부족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도 지켜보시죠. 우선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를 우선시하는 바이든 대통령도 과거 2022년 3월 가상자산에 대해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행정명령에서 가상자산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여전히 해리스 후보의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판단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22년 3월 바이든의 행정명령 목표 발표를 한 부분이고요. 디지털 자산 등을 통해 미국 리더십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성명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감기 사이클상 현재 위치 한번 살펴보시면 장기적으로는 대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4월 20일 반감기 이후 약 5개월 정도가 지난 수준이고요.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12에서 18개월 사이에 단기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반감기의 가격 영향력은 다소 약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 영향이 미치는 주요 변수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TF 수급은 어디까지 왔을까도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이 자산 배분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AUM 총합은 중기적으로 글로벌 ETF의 총합의 1%에 해당하는 약 1,000억 달러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자산 배분의 수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보발 수요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관련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 정부도 비트코인 수요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약해보자면 미 연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이후 중국 당국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기대감 역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솔라나 재단이 주최하는 솔라나 컨퍼런스 역시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관련 소식들도 역시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주일간 주요 뉴스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자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두 차례 모두 지나간 듯이 언급한 것이라며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에 대한 옵션 거래를 미국 SEC가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토큰화 플랫폼인 INX, 엔비디아에 이어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게임스탑의 토큰화에서 상장했다라는 그런 주요 이슈도 함께 했었고요. ETF 수급, 우선 일주일간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양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로도 자금 유입이 오랜만에 발생했는데요. 자금 유입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상하원 예산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월 20일까지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9월 29일 창펑자오 전 바이낸스 CEO가 자금 세탁 방지 이슈로 약 4개월 정도 복역한 이후 출소할 예정입니다. 우선 관련 자산으로는 바이낸스 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10월 7일에는 파산 법원이 FTX 자금 상황에 대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된다면 10월 말에서 12월 말에 FTX 자금 상황이 가능할 것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11월 5일 가장 큰 이슈죠. 미국 대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당선 시 SEC 의장이 교체되는 등 정책적인 영향이 크게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12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합의가 없을 경우 미국 정부 셧다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 정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가격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0.4% 정도 오른 65,000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큰 등락폭 없이 0.09%의 오름폭과 내림폭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바이낸스와 솔라, 리플 역시도 큰 상승폭과 큰 하락폭을 지금은 연출하지 않은 채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6,5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두 달 만에 6만 5천 달러를 돌파한 이유 두 가지를 거론하자면 우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경제지표 역시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 지준율 인하, 경기 부양차 기대감도 6만 5천 달러 돌파의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모습은 방향을 못 잡은 채 주춤하고 있는 모습 역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6만 6천 달러 목전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방을 뚫지는 못한 채 대안적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안정화로 가상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는 있는 반면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비트코인 가격에 단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토큰 증권 시장 역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뮤지컬과 귀중품, 신재생 에너지, 항공기 엔진까지 STO 시장의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 역시 공모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만 법제화부터 과세 논란까지 시장 분위기 역시 온탕과 냉탕을 연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KRX 신규
상종증권 시장, 부산 디지털 자산자산 거래소 역시 개장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큰 증권 시장은 올해 4분기부터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매수 전략을 펼쳐도 좋겠다라는 방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중국 9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면에서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분석했고요. 오늘의 일면 특징주로는 전력, 바이오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잠시 후 중시팔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